네, 사실 이 말은 참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거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그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잖아요.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다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걸 조립해서 대기업이 팔잖아. 삼성, LG 달아가지고. 근데 이 삼성이나 LG에서 납품업체들한테 물건은 받아. 돈은 6개월 뒤에 줘. 또 돈을 줄 때 이게 생산 가격이 월급을 제대로 주면 이게 100만 원 드는 걸 50만 원만 줘.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 50만 원, 노동자 임금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로 바꿔서 쓰고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해갖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기업이 100만 원을 주면 돼. 비용대로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100만 원을 주면 되는데 지들이 중소기업한테 100만 원 안 줘. 50만 원만 주려고 그 노동시간을 유지하라는 거야. 아니 노동시간하고 임금이 무슨 관계인데요? 자 여러분,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한번 써보세요. 노동시간을 주당 근로 의무 시간을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노동시간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역시 훌륭한 시청자님들. 뭐요? 임금을 줄이는 게 아니야. 예.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건, 잠깐만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노동자한테 68시간을 일을 시켜. 돈은 52시간이나 44시간만큼만 주고 다른 나라 44시간 노동자들보다 반값만 주고 지금 68시간씩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근로 의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그 돈으로 52시간 이상 못 쓰는 거야. 근데 일은 해야 돼. 그러면 어떡하겠어? 3명이 모였어. 그럼 3명이 68시간에서 52시간을 빼면 16시간씩 근무 시간이 줄겠죠. 그러면 지금 3명이 68시간씩 일하던 공장에 어떻게 되는 거야? 1명 더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됐어요? 68시간씩 3명이 일을 해. 그런데 이걸 52시간으로 줄여. 그럼 같은 강도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16시간만큼 줄어든 분량을 한 사람을 고용해서 16시간 곱하기 3 해서 한 사람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럴까요? 유식한 말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job share 들어봤어요? job share란 말 들어봤어? 잡세요 이게 아니야. 잡세요, 잡수세요 하는 잡세요가 아니라 일을 나눈다. 일자리를 나눈다는 개념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서 또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게 일자리 나눔 운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대량 해고를 앞두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대량 해고는 살인이다. 그러니 근무 시간을 줄여서 차라리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줄잖아. 월급을 조금씩 받더라도 다 같이 일하자. 그 운동을 쌍용에서 했던 거야.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모든 고용인을 같이 데려가 달라. 그 요구를 하다가 강제 진압 당하면서 쌩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늘잖아요. 왜 이러실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한 해 이익은요, 모든 사람에게 제값을 줘도, 모든 노동자, 모든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줘도 그들이 많이 남아요.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남기는 이익이 백수십조야. 영업이익이 백수십조. 그 백수십조를 80조만 쪼개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으로 주면 80조 원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요? 10대 재벌 자산 1000조 원이 넘었다. 그건 자산이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게 뭐냐? 물건을 팔아서 남긴 이익이 10대 재벌이 100몇십 조가 남는다는 얘기야. 그 100몇십 조를 얘네들이 왜 남겼을까?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안 줬어. 또 자기네 기업의 노동자들한테 정규직 월급을 안 줬어. 비정규직으로 하청 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반띵하고, 반띵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이익을 오너가 다 갖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 이익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의 이윤이 가장 늘어난 해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불법 편법으로 중소기업하고 노동자를 핏빨아먹는 걸 정부가 보조해 준 거야. 어떻게? 세금 감면으로. 그리고 기업 편 들어주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업이 너무 힘들어져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늘리면 기업이 힘들어져요는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뻥이죠. 정부에서 법안을 52시간으로 돌리면, 자, 이 대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줄일까요?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뺏어 먹을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대기업이 그렇게 물건을 팔면서, 그럼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 때는 반값에 파나요? 노동자 임금은 다 반값이야. 중소기업에 주는 돈도 다 반값이야. 그럼 물건값도 반값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물건을 팔 때는 비용 다 계산해서 중소기업이 받아가야 될 돈 준 것처럼, 노동자들이 제값을 받은 것처럼 해서 가격을 결정해.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 이게 바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독과점 구조의 문제점이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경제 체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제일 먼저 만든 게 누구? 박정희예요.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만든 게 박정희야. 여러분 몰랐어요?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4번을 해. 4번 수립을 했어. 그러다가 마지막 경제개발 계획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총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10년 동안은 그 1, 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뭘 했냐면 제조업에 집중 육성을 했어. 제조업 집중 육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 박정희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성장했어요. 예.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 이전에 이승만 때는 김일성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었잖아? 협단이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1인당 GNP보다 남한의 1인당 GNP가 더 낮았어. 이승만 정권 때는.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때 1인당 GNP가 1970년인가 68년인가에 북한을 넘어서게 돼요. 북한의 1인당 GNP를 박정희 정권 때 넘어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경제가 성장한 거는 맞는 거예요. 즉 경제 성장이라는 건 주로 뭘 얘기하냐면 1인당 GNP가 얼마나 늘어났냐, GNP나 GDP가 얼마나 늘어났냐를 보는 거야. 그게 경제 성장인데, 그러면 1인당 GNP, GDP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그 생산한 생산물의 양이나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투자해갖고 만든 생산물의 양이 하여튼 늘어났다는 얘기야. 엄청난 부를 생산했다는 얘기야. 그 부를 우리나라 국민수로 나누는 게 GNP, GDP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했다. 1인당 GNP, GDP가 성장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란 개념은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를 국민 숫자대로 나누어 준 거다. 국민 숫자대로 나누는 계산, 나누어서 계산했을 때 1인당 GDP, GNP가 나온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재미없어? 그만둘까? 이거 재미없어요? 그만할까요? 얼마나 재밌었나 볼까? 별로 추천이 적다. 재미가 없었나 봐. 재미가 없나 봐요. 예. 너는 왜 재미없는데 앉아있냐? 자릿수 채워주려고? 시청자 수 올려주려고? 고마워. 아니, 추천이 너무 적어. 지금, 아까 1800 넘게, 1900명 가까이 봤는데, 추천은 1800개밖에 안 돼. 이래서 방송할 맛이 나겠어? 웅카스님, 작은 오빠님, 이쁜 밉상님 감사합니다. 예. 헛소리하고 재미없는데 시청자 자리 채워준 별창룡님 고마워요. 예. 네네. 우리 비수 코난, 시바 졸라족이군요. 네, 꺼져주세요. 네. 예. 예. 시바 졸라족이 너무 많죠? 네. 자, 그러면, 너무 집중해서 듣느라고, 추천을 못했어요. 잠시만요. 추천하고 가실게요. 오늘 처음 왔는데 방송 재밌다. 손 갈빵 오빠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 처음 왔는데 방송 재밌다. 손. 땡큐. 민주사랑님 감사합니다. 본디스웨이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유익해요. 수님 감사하고요. 제재님 감사하고요. 유익한데 재미가 없구나. 나의 실수. QS님 감사하고요. 오쇼의 향기님 감사합니다. 추천이 2000개도 안 돼. 예, 영원 설레님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나봐. 놀라님 감사하고요. 경훈이 이모님 감사하고요. 그만할까? 좋은 향기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2000이 안 돼. 추천이 안 돼요? 정우님 감사하고요. 좋은 향기님 감사하고요. 지금 추천이 안 돼? 우루중님 감사합니다. 예. 재미는 100%고요. 유익이 얼마냐 저거? 100만 %예요? 오케이. 동그라미가 나는 2개 이상 넘어가면 못 세. 예.
자, 하던 말 마저 할게요. 그래서, 퓨리 윤정님 감사하고요. 예. 음모는 네 빤스 속에 있잖아. 똑같은 말 반복하면, 도배하면 방폭이라니까.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 박정희 경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박정희 시절에 경제가 성장한 건 맞다, 틀리다. 맞다. 박정희 시절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 GNP는 급성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지? 아! 오늘 저기 가는구나. 오늘 저기 촛불 시국 기도회 가야 되는데? 시국 기도회 가야 되는데. 아이씨. 예. 박정희 시절에 경제가 성장한 건 맞습니다. 1인당 GDP, GNP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 박정희 시절에 GDP, GNP가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의 차이가 벌어진 가장 극심했던,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하게 벌어진 시대가 박정희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 예, 오늘 저녁 7시 반, 7시 반이다. 6시 반에 출발하면 되지. 예. 오늘 저녁 7시 반에 청계광장에서 시국기도회가 있어요. 저도 오늘 갈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자, 1인당 GDP, GNP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GDP, 1인당 GDP가 얼마예요? GDP, GNP가 얼마쯤 나와? 약 2만 달러 정도 나오죠. 그죠? 예. 2만 달러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된 양을 모든 사람이 인구수대로 똑같이 나눠 가지면 약 2만 달러씩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2만 달러란 얘기는 우리나라의 현재 환율이 뭐 1,050원에서 1,100원, 1,100원으로 따지면 2,200만 원. 1년에 한 1인당 소득 2,200만 원이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을 온 나라 국민들 똑같이 나눠 가지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미니어비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이 3인 가족이야. 3인 가족이면 여러분 집의 1년 소득이 6,600만 원이면 평균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이 3인 가족이고 여러분 집에 한 해 동안 들어오는 돈이 6,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균이에요. 만약에 4인 가족이면 8,800만 원. 엄마 아빠의 애가 둘이면 그 집의 1년 소득이 8,800만 원 정도 되면 평균이란 얘기야. 아이가 다섯이라면 아이가 다섯이면 2,200 곱하기 5 얼마냐? 250 1억 1,000? 응? 1억 1,000 정도가 1억 1,000 정도를 벌어들이면 여러분 집안이 평균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경제 성장의 개념, 1인당 GDP, GNP가 그런 개념이야. 우리 아버지 월급이 2천만 원 연봉이 2천만 원 넘으면 우리가 평균 이상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 그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2만 달러면 아버지 연봉이 우리 가족이 애가 셋이면 1억 1,000 정도 돼야 평균이고, 애가 둘이면 8,800만 정도 돼야 평균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얼마인지 알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연봉이 1,000몇백만 원이야. 그죠? 연봉이 1,000몇백만 원이 넘어가면 중산층이라 그러더라고. 그거 들어봤어? 우리나라 국민의 연봉이 1,000몇백만 원이 되면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야. 그게 왜 중산층이야? 원래 중산층이면 연봉이 가족 숫자 대비해서 1인당 GDP랑 가까워야 그게 중산층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 왜 그럴까요? 왜? 1%의 부자들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 착취하고 협력기업 착취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1%가
너무 많은 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 다수가 가난한 거야. 나머지 국민들 다수가 가난한 게 지금 체제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가 얼마나 성장했냐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됐을까요? 왜 서민은 맨날 가난했을까요? 미니어비님, 지호님 감사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서민의 그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고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경제 성장률과 서민 경제가 나아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중요한 차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1인당 GDP, GNP 올라간다는 건데 그 1인당 GDP, GNP 올라가 봤자 서민 경제가 좋아졌다는 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 게 곧 가정 경제가 발전, 가정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먹고 살만해졌다는 뜻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 전에 이승만 때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보릿고개가 있었어. 그때가 되면 애들이 막 그때는 애들 중에 너무 배가 고파갖고 고구마 먹고 다니고, 감자 먹고 다니고, 배고픈데 막 그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그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은 시대가 됐다. 시골에 있는 노인들도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켜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시는데요. 이건 맞는 말이다, 틀리는 말이다?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산업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 아이들을요, 한 집당, 그러니까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사회의 경쟁력은 애들의 머릿수야.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그 집안의 형제가 7, 8이 기본이었어. 형제를 7, 8을 기본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각 집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호남매 가구들 가서 봐봐. 대부분 7형제, 8형제, 11형제 그렇게 되잖아. 11남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50년, 59년, 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어. 그랬는데 이 5명 이상의 낳은 자녀들이 그 박정희 시대 때 산업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승만 때 농업사회였다가 박정희 때 산업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또 세계사적인 용어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걸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이 산업혁명이야. 그러면 산업혁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산업혁명이라는 건 또 하나 배운 거야.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그 말의 힘, 마력. 여러분 그 미국이나 서양을 보면 마력을 따지자. 면마력. 들어봤죠? 말의 힘. 말 몇 마리의 힘. 또 그 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노동하는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사람이나 말, 소로부터 나왔어. 소가 농사를 돕고 사람의 인구수가 노동력, 에너지를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말의 힘으로 말, 소, 사람의 힘 혹은 코끼리의 힘, 이런 게 유일한 그 에너지원이었어. 힘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존나 외웠잖아. 뭐 제니 방적기니 뭐 왓슨인가? 응? 증기기관 만든 사람.
증기기관을 만들었던 거, 이거를 열심히 외우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증기기계라는 게 뭐냐, 증기기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열 에너지를 그 물리력으로 바꾸는, 그 열 에너지를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증기기관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뭘 끓여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의 압력으로 인해서 기계가 움직이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게 증기기관이야. 그 힘을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게 되면 사람이 돌리던 거하고 다르다. 운동에너지, 맞아요. 열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꿨던 게 그게 증기기관이야. 한마디로 예전에는 다 사람이 했던 것을 이제 기계가 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기계가 발전하는,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야. 가령 이제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거나 수제품, 수제 구두, 수제 가방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걸 명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기억나요? 이게 이탈리아 누구 디자인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그 추리닝이라고 얘기했던 명배우가 있었죠. 명배우라기보다는 유명 배우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던 것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뀐 게, 그게 산업화라는 거야. 그 산업혁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던 나라가 이제 기계 생산을 바탕으로 한 공장 생산에 더 많은 인구가 투입되면 그 시대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산업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산업화된 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박정희 때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됐고, 산업혁명이라는 걸 거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량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난 게 맞아.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 거야.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이라는 건, 경제 성장한 부를 누가 독점했냐? 박정희 때 이 부를 재벌과 부패 권력이 독점한 거야. 생산된 양이 이승만 때보다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는데 그 생산량을 원래는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월급을 주고 중소기업들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을 폈으면 그 생산된 양이 다 경제 발전에 투입된 거야. 근데 박정희는 그 돈의 절반 이상을 부패 권력들이 숨기고, 그 다음에 재벌들에게 집중 투자를 해준 거야. 집중 지원을 해준 거야. 몰아주기. 그래서 재벌들의 제국을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망치부인아, 넌 틀렸어.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60년대 70년대에 보릿고개 사라지고 먹고 살게 됐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고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농업사회에 낳은 자녀들을 산업사회 공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애들 다 보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 노동을 갔어. 내가 옛날에 그 금호동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철거촌에 살았는데, 그때 내 친구들 언니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돈 벌러 갔어요. 공장에 시다 이런 걸로 들어갔어. 그래서 15살까지 잡심부름을 정말 돈 5만원, 3만원도 못 받고 일을 하다가 15살 되면 재봉틀에 앉게 되고, 재봉틀에 앉으면 10만원 정도 월급 주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출을 해갖고 산업여군이라고 막 칭찬을 해줬지만, 실제로 원래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은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0만원 준 거야. 그럼 90만원은 누가 가졌어? 재벌이 가진 거야. 재벌과 부패 권력자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10만원 받은 딸들이, 10만원 받은 아들들이 그 돈에서 5만원만 생활비로 쓰고 5만원씩 시골에 붙인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시골의 노인들은 자녀가 4명이 가서 돈을 벌면 20만원이 생긴 거야. 6명이 돈 벌어서 붙이면 30만원이고. 그래서 농촌은 자녀 수가 많으면 집을 빨리 고치고, 집을 빨리 고치고, 그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서 돈 벌어온 걸로 땅 사고, 그렇게 해서 농촌이 먹고 살게 된 거야.
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먹고 살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박정희가 잘한 거 아니냐? 여기서 또 결정적 문제가 나와. 뭐냐? 이 박정희가 경제발전, 그러니까 박정희가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4개를 했다 그랬잖아.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그 계획과 그 방침을 누가 정했느냐 하면, 이게 해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거야. 박정희가 받은 게 아니라 1960년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에서, 천천히 할게. 민주정부에서 해외 전문가들한테 이 개발도상국, 즉 후진국이 어떻게 국가 발전 전략을 써야 되는지 자문을 구했더니 이 민주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제2공화국 때 해외에서 자문해서 결과를 보내. 뭐냐 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호남선하고 경부선이라는 철도가 나라의 혈맥이다. 한마디로 이 산업철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산업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지역은 인구가 많다. 당시 이제 농업 생산력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호남 지역에 7, 8명, 11명씩 나왔다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인구가 많아. 그리고 영남 지역은 경북은 인구 희박 지역이었어요. 경북이나 강원도는 인구 희박 지역이었고 이게 인구가 많은 게 좀 영남, 그러니까 부산, 마산 이 지역 하고 뭐 부산, 마산, 창원 요 바닷가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어. 경상도에 3배인가 됐어요. 그 1960년대에. 그러니까 1960년 상황이 호남의 인구가 경북의 3배 정도가 됐어, 인구가. 근데 그 인구가 많은 이 호남에다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 전자산업이라든가 가방이나 왜 옷 만드는 섬유산업, 재봉틀 많이 하는 거나 앉아서 막 여러 명이 조립하는 전자 섬유산업은 호남 지역에다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부산을 일대로 해서 부산 지역의 지형이 수심이 깊은 대형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기가 유리한 지형을 가졌으니 인천은 그 수출항으로 하기에는 해안선의 구조가 안 좋았어요. 그 바닷물의 깊이가 너무 낮아. 그래서 큰 배를 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리를 길게 빼가지고 깊은 바다에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바지선이라는 걸 통해서 그 큰 배에서 물건을 내려 싣고 그걸 이동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인천은. 근데 부산은 그 수심이 깊어서 큰 배가 정박할 수 있으니 부산 마산 일대를 부산부터 울산까지 쭉 연결되는 여기를 여수부터 울산까지, 여수에서 울산까지를 묶어서 남동임의 공업지대라는 걸 만드는 걸로 계획을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남동임의 공업지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조언을 해준 거죠. 수출입항, 자원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데 유리한 게 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다. 근데 값싼 노동력은 여기 호남에 있으니 호남 지역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단지를 구성해라. 그게 이 호남선과 경부선 철도를 바탕으로 한 해외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했다면 현재 우리나라 호남은 엄청난 발전을 했을 거야.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지역을 버리고 그 외지로 다 떠도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가 그 계획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획서를 뺏은 다음에 살짝 고쳤어. 근데 그 살짝이 치명적 살짝이었어. 호남에 설치하기로 한 그 섬유 전자산업을 경북에 설치한 거야. 경북은 인구 희박 지역이었어. 인구 희박 지역이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이 없었던 지역이야.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호남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거기에다가 섬유 전자산업을 박은 거야. 지 고향이라고.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많은 인구가 호남을 떠나서 경북으로 이동을 했어야 됐던 거야. 호남 충청에서 경북으로 이동을 했어야 됐어. 아니면 영남으로 마산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부산 마산 지역으로. 그래서 호남의 인구들을 대거 영남으로 이주를 시키게 돼요.
대거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도시 빈민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도시 문제. 이게 지리 시간에 나오는 건데, 도시 문제란 뭐냐? 그 급속한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이게 되면 도시 인구가 급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도시에 경제 문제가 발생해. 뭐냐? 집값이 상승하고, 물가가 인상되고, 그 다음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바로 그 박정희가 대구라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아무런 그러니까 농민들을 수용할 수, 그러니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는 데다가 때려 지어 놓으니까 인구들이 급격히 몰리면서 그 지역이 개발은 되었지만 그 지역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부산, 마산,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들이 그러면서 도시 문제가 막 발생을 한 거야. 도시 문제가 막 발생을 했지. 그 다음에 문제는 쌀값이었어. 이게 호남에서 호남에서 만약에 그런 공장을 지었다면 가족 중에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공장에 다니면, 그랬다면 이 쌀값이 폭등할 일이 없잖아. 근데 농사 짓지 않는 도시민들은 쌀을 온전히 사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쌀값 폭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할까봐 요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모든 쌀을 나라에서 강매를 해. 강제 수매. 다 사들여.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거야. 원래 시장 경제라면 당시에 쌀값이 비싸졌을 것이고, 그럼 호남에 있는 농민들은 쌀만 팔아도 거부가 될 수 있었어.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나라에서 모든 쌀을 사들여갖고 가격을 최하로 맞췄기 때문에 농민들은 온전히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전히 농민들은 희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에게 비싼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서 쌀값을 억제했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하고 농민이 같이 망하게 되는, 아주 같이 망하게 되는 잘못된 경제체제를 선택했고, 호남의 그 많은 인구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호남에서 이동한 인구들은 그 비싼 도시 가옥을 사들여야 됐고, 그로 인한 부채나 이런 것들을 지게 됐고, 그거를 다 갚았어야 되는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호남에다 지었으면 훨씬 더 성장이 빨리 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박정희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나라 안에 경제가 불균형 성장하는 치명적 단점을 낳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게 울산, 가장 가난한 게 호남. 그렇잖아. 인구 대비해서 가장 부자가 울산, 가장 가난한 게 호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호남에서는 항상 재정이 부족해. 그럼 부족한 재정을 국가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박정희 이후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부 다 어디에다만, 영남에다만 국고를 투입한 거야. 그래서 호남은 계속 경제 발전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지금 와서 해주려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호남을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지경이 온 거야.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박정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의,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들이 이 문제를 딱 깨닫고 박정희 때, 그래서 이제 19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 문제, 농민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기세, 농민회를 구성하면서 카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농민들이 모이기 시작해. 이거 박정희 이거 이 나쁜 새끼다. 이 새끼 순전히 돈 벌어가지고 재벌들 배만 불리고 우리 농촌은 완전히 다 파괴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막 고조되니까 그때 이장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해요. 모자 씌우고 완장 채우고 잠바 입힌 다음에 마을 입구에 떡하니 돌덩이 세워줘요. 그 다음에 뭐라래? 매달 1일날 청소를 해라. 마을 청소를 하면서 안 나오면 그 새끼는 국가의 그 반역자다. 그래서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농민 이장들한테 전화기를 다 주고 그런 불온 세력을 발견하면 신고하게끔. 예.
불온 세력을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이장들한테 전화를 지급하고 농민 감시 체제에 들어간 거야. 그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의 성과 한번 얘기해 봐봐.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에서 농촌에 나아진 거 한번 얘기해 봐봐. 뭐 했어? 농촌에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면서 농촌에 뭐가 달라졌냐고.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 슬레이트 지붕의 문제는 뭐야? 이 초가 지붕은요, 뭐 뱀도 살고 쥐도 살고 벌레도 살고 아주 비위생적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초가 지붕이 친환경 건축이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이 초가 지붕은 그 방수, 방풍, 그 다음에 방열 효과까지 있었던 거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게 초가 지붕이 했던 역할이야. 그런데 초가 지붕은 무조건 그 나쁜 거라고 가르치고 다 걷어냈어. 다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안 쳤는데, 슬레이트 지붕의 문제는 방한이 안 돼. 방열도 안 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다가 그 슬레이트의 원료가 발암물질이야. 성면이라는. 그게 새마을 운동의 실체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마치 새마을 운동이 농촌 농민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호도하면서 새마을학?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새마을 운동을 우상화하는 그런 조작질에 들어갔어요. 박정희의 첫 번째 잘못이 호남에 만들기로 했던 그 농업, 그러니까 그 뭐예요? 노동집약적 산업단지를 경북으로 옮기면서 많은 자원 낭비를 했다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 경부고속도로예요. 당시 IBRD에서 조언해 주기를 우리나라는 호남선이라는 산업철도가 있고 경부선이라는 산업철도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놓기엔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런데 마침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남았으니 이 산업철도를 복선화, 철도 옆에 하나씩만 더 늘리고, 그래서 이 산업철도로 이거를 활용도를 높이고 대신에 동서간에 가로 연결 도로를 만들어라. 전주 안동, 그 다음에 뭐 대구 전주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가로 도로망을 만들으라는 제안을 해준 거야. 갈비뼈 도로망을 만들어라. 거기다 돈도 있었어. 우리나라 정신대, 위안부, 그 다음에 강제징용 징병에 대한 배상금을 개인이 소송하지 않겠다는 비밀 문서를 써주고, 그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왔잖아. 돈을 빌렸어.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야? 국민 돈이야. 강제징용 끌려가고 징병 끌려가고 정신대 위안부 끌려갔던 사람들 돈이야. 그런데 그 돈을 지 멋대로 경부고속도로에다 쓴 거야. 해외에서 투자자문기관들이 IBRD 찾아봐. 그 IBRD에서 그러면 안 된다. 경부고속도로는 경부철도가 있는데 중복투자다. 그거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가로도로망에, 그 돈이면 충분히 가로도로망을 건설하고 이 양쪽 철도를 복선화할 수 있다. 그렇게 조언했어. 그런데 그걸 박정희가 뭐라 했어? 김대중이 반대한다고 뻥을 치면서 우리가 남이가 영남이 뭉쳐야 된다.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다. 그렇게 개뻥을 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경부선을 죽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철도 죽이기 전략이었어. 철도에 어떤 투자도 안 했어. 그래서 철도역들을 다 죽여간 거야. 그거 알죠? 그래서 작은 도시들에 가면 간이역들이 다 죽어갔잖아. 그게 뭐야? 철도 죽이기 정책이었던 거야. 세상에 그거는요, 철도는 초기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철도가 부서 개설만 되면 그건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야. 이 경제지리에서 배우는 거야. 한국지리에서도 배우고. 철도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이에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도라는 좋은 그 유통망이 있었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죽이기 정책으로 일관했어. 그러다가
이 고속화 철도라는 게 떠올랐고, 그 다음부터 KTX만 만들었지, 실제로 이 철도를 산업화하는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한 나라야.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의 큰 기회를 누가 망쳤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농민들이 골고루 잘 살고 온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 초기 투자만 제대로 했다라면 우리나라 곳곳 전국 방방곡곡이 잘 살 수 있었던 그 황금기를 누가 망가뜨린 거야? 박정희가 망가뜨린 거예요. 야! 그래도 박정희 때 경제는 성장했잖아. 그러면 경제 성장은 왜 이루어졌을까요? 그 박정희 시대 때 이게 또 중요한데 이승만 정부 때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전략팀이 누구였냐? 공화당 쪽이었어. 한마디로 그 1950년대 여러분 메카시즘 얘기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누구니? 되게 훌륭한 언론인 얘기하면서 메카시즘 광풍 얘기 들었잖아. 1950년대까지 미국의 주류가 누구였냐면 공화당이었어요. 미국의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의 경제는 전쟁 중심의 경제였어. 그러니까 산업 발전이 아니라 전쟁 중심의 경제 체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를 주도했던 거예요. 그러던 상황에서 닉슨 대통령이 그 메카시 때문에 굉장히 위기 속에서 당선이 되고 이 대땅트 분위기라고 뻥을 치면서 이제 냉전을 끝내자. 그 메카시 때문에 닉슨의 저기가 나오는 거야. 닉슨 독트린이. 냉전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뻥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게 메카시 때문이야. 메카시가 너무나 사고를 쳤고, 그래서 온 나라 안에서 반공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 닉슨이 대땅트를 주장하면서 뭘 만드는 거야? 평화무드. 세계 평화무드. 아니다. 닉슨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건 1970년대고 대땅트 무드는 1970년대 헷갈렸어. 미안. 그 메카시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는 거야? 케네디가 당선이 되죠. 예, 미안해요. 존 메카시로 인해서 미국의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그러면서 자유화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자유주의 산업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는 거야. 그게 케네디예요. 그래서 케네디가 집권을 하면서 결국은 메카시 때문에 케네디가 집권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케네디가 딱 집권을 해가지고 전쟁 중심이 아니라 산업 중심의 전략을 폈어. 그래서 케네디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 아시아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에 투자하라. 왜? 이게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고 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장에 연결망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를 집중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성장한 게 일본. 미국이 가장 지원 많이 한 게 일본하고 이제 한국이야.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패망한 나라잖아. 완전히 패망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미국에서 일본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똑같이 했죠. 그런데 똑같은 투자를 받고 박정희가 뻘짓하는 바람에 일본처럼 성공할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응? 예. 야, 기분 좋다. 기분 좋아? 공부하니까 기분 좋지? 나도 사람 취급받으니까 좋다. 뭐 이런 뜻이지?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요. 이 박정희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걸 케네디 경제팀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제조업도 발전하고 공장들도 들어서고 그렇게 된 거는 누가? 일본 차관, 미국 차관, 박정희 믿고 했다? 아니야. 그게 그 냉전 체제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진영을 지키려고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박정희의 단판.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다. 이렇게 또 뻥을 친 거를 배워왔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혹시 뭐 잘못 얘기한 거 있나요? 이 과정에서 뭐 잘못 얘기한 거 있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몰표 기록은 박정희 전두환이 갖고 있죠. 지지자들만 모아서 대리투표해갖고 99%. 예.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얘기, 케네디가 3년 만에 암살당하지? 케네디가 3년 만인가 암살을 당해. 임기를 못 채웠어. 그지? 예. 연도 한번 찾아봐. 케네디가 암살당한 게 63년이에요.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예. 박정희의 가장 큰 경제적 오류 두 가지. 경부고속도로 중복투자와 경북에다가 노동집약 산업을 만든 거. 그리고 이런 박정희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신 거죠? 예. 잊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갖다가 박근혜 지지자들은 마치 박정희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국민들한테 뻥을 친 거예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그들의 거짓말에 또 속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망치부인의 주장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 그 유튜브 프레이저 보고서 좀 링크 해줘봐요. 유튜브 프레이저 보고서. 예. 박정희를 비판하면 종북년이다. 예, 국정원 똘마니 네트워크죠. 나는 박정희처럼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나한테 종북이라고 하십니까? 예. 자, 지금요, 프레이저 보고서 유튜브 주소 좀 누가 링크 좀 해주실래요? 우리 방에서 옛날에 닭 치라. 그러니까 닭을 줘봐. 칠 테니까. 예. 닭도 안 주고 왜 치라 그래. 나는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해본 적이 없어. 근데 박정희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잖아. 단원 콘돔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야근님, 감사합니다. 자, 예, 프레이저 보고서 그거 유튜브, 주소 좀 링크해 주시고요. 프레이저 보고서를 갖다가, 참세상님, 본방에다가 링크해 주세요. 예. 프레이저 보고서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 100년 전쟁 비디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제작진이 그걸 바꿨다. 예. 같이 시청하면서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권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다.
프레이저 청문회 3일 전 민병관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큰 공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자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그런 김형욱에게 민병관은 회유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낙담한 민병관은 발길을 돌리며 김형욱의 아내에게 말했다.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미국의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1978년 10월 31일 드디어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이제 한국인들도 한국 경제 성장의 진실을 알게 될 기회가 왔다. 그러나 곧바로 박정희가 키워놓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차단하며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보호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러면서 프레이저 보고서의 존재도 완전히 잊혀졌다.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핵심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럼 이 전략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 사람일까? 박정희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걸까? 한국의 중장년층은 철석같이 그렇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기밀 문서들도 그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걸까?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and guide her through the night with your light from the mountain to the prairie to the oceans white with foam. God bless America, my home. The world will know that the first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 이제 미국의 최대 적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해주며 세력을 넓혀나갔다.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자 즉시 개조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식 정치제도와 문화를 빠르게 이식시켰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 서독과 일본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일본에 전폭적인 원조를 해주었다. 그러자 폐허가 됐던 일본 경제는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고속 성장까지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남한에 이승만 정권을 세워놨던 미국은 완전히 실패했다. 막대한 원조를 했지만 경제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받은 북한은 3년 만에 전후복구를 마쳤다. 그리고 천리마 운동이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결국 북한의 경제력은 세계 50위, 남한은 101위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다. 가난한 한국인들이 북한을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미국은 매우 초조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젊고 스마트하고 섹시한 남자. 존 F. 케네디. 그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To those people in the huts and villages of half the globe struggling to break the bonds of mass misery, we pledge our best efforts to help them help themselves for whatever period is required, not because the communists may be doing it, not because we seek their votes, but because it is right. 친미국가 개발 전략. 이것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케네디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유능한 케네디의 전략가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 혁명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전염병을 막으려면 반드시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친미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때 한국에 관한 긴급 보고서가 케네디에게 올라왔다. 그리고 4월 11일 서울의 메카나기 대사도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4.19 혁명 이후 남한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남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케네디는 즉시 메카나기를 미국으로 불렀다. 그리고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메카나기의 책임 아래 한국 문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5월 15일까지 새로운 한국의 발전 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완성해라. 그것은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축복 같은 소식이었다. 이때 새로 등장한 장면 정부도 경제 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이럴 기회를 가지는 여러분은 독재와 싸워 이겼을 때 그것보다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단결과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가난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약 미국의 새 전략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성공한다면 장면은 뛰어난 지도자로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장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쿠데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기밀 보고서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케네디가 알게 된 정보는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쿠데타의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니 케네디와 참모들은 긴장했다. 그런데 희망적인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왔다. 이런 보고서들을 보자 케네디는 여유를 되찾았다. 그는 쿠데타 때문에 연기했던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1961년 6월 13일) 바로 이날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문제 태스크포스 팀이 작성한 종합 보고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그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적 위신이 걸려 있다. 셋째, 특히 일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 라인도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이 돈을 쏟아붓고도 한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원조는 군사안보 목적, 전후복구, 그리고 한국인들의 최저 생계 유지에만 사용됐다. 그런 뼈아픈 반성을 한 뒤 앞으로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의 경제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정말 케네디의 전략가들은 치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개혁, 부패 추방, 그리고 교육제도까지도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인문 분야만 중시하고 과학 분야를 경시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분야와 기술,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1년 6월 13일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한국의 경제 개발과
근대화 전략을 수립해버린 것이다. (2월 20일) 케네디는 이케다 수상과 만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개발에 일본의 참여도 필요하다. 빨리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케다는 미국의 뜻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뒤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극우파의 거물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 그도 미국에 와서 케네디와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왜 일본 극우파들이 한국 개발을 돕겠다고 나선 걸까? 그 이유는 요시다 시게루가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밝혔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경제를 일본의 의존적인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설비와 원자재로 상품을 만들고 번 돈으로 다시 일본 원자재를 수입하는 무한 반복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그런 얍삽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미쯔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 대기업들은 10년 만에 얻은 절호의 기회라며 흥분해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친일파였던 박정희를 주시했다. 만약 그에게 뇌물을 준다면 그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인물일까? 그들은 몹시 궁금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시하는 가운데 박정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반공법을 선포했다. 그것은 자신이 공산주의와 완전히 손을 끊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10월 31일 박정희는 한 언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조용수는 제1동포 북한 보내기 정책에 대해 반대운동까지 벌였던 사람이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31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토의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박정희는 일본과 미국의 권력자들을 만나러 떠났다. 박정희가 공항에 내리자 일본 극우파들의 관심은 절정에 달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일제 때 만주군관학교에서 천황의 군인들을 양성했던 나구모 장군. 박정희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침략을 당했던 한국인에게서 고맙다는 말까지 듣다니.
극우파의 대부 기시노부스케는 박정희를 요정에까지 초대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정희는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革命を起こしたとき、私は明治維新の志士たちを思い浮かべました。私は明治維新を起こした志士たちを尊敬しています。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은 과연 누구일까? 조선 침략의 선봉장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박정희는 그런 침략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일본 극우파들은 확신했다. 친일파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 일본은 박정희 정권에 검은 돈을 주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미국에 오기 10일 전 케네디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AID. 이 조직의 임무는 친미국가 개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And as we do not want to send American troops to a great many areas where freedom may be under attack, we send you. And you working with the people in those countries to try to work with them in developing the economic thrust of their countries. 결국 AID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경제 전문가 부대였던 것이다. 일본 방문을 마친 박정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케네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박정희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악관에 초대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데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다. 특별 안정기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 케네디는 내심 당황했다. 이미 그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 달 전 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당신들이 만든 경제개발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임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버거의 말은 정확했다. 박정희의 경제참모조차 허술하게 작성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 경제 계획에 케네디가 특별 원조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실무진 회담에서 AID 차장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밝혔다. 이때부터 미국과 갈등이 시작됐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비판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설정한 7.1% 성장률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수출 전략도 없다. 사실 박정희에게도 수출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토끼털을 깎아 팔고 생선을 많이 잡고 돼지를 키워서 외화를 벌자. 즉 수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 수출 확대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국민들 돈을 내자로 동원해서 종합제철소 같은 거대 산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경제개발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연평균 성장률 7.1%나 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박정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 키드로 살았던 박정희. 그는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과거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의토적이고 사대주의적이었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자조적인 정신이 너무나도 결핍됐다고 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이 되자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란 거창한 책을 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로 자신이 퇴행적인 한국 민족의 구원자이며 경제발전의 영도자임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1962년 5월) 증권시장이 파탄이 났다. 박정희 집권을 위해 그의 조카 사위 김종필의 부하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상 최대의 주식 사기를 친 것이다.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긁어 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이것은 걸음마를 때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더 큰 사고를 쳐버렸다. 박정희는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기존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발행했다. 게다가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돈의 유통이 멈춰 경제가 마비되며 한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허거 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삼성의 이병철 사장이 박정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위험성을 설명해 줬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경제인들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미국도 박정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런 논의까지 벌였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지하자금을 동원해 경제개발에 쓰겠다며 화폐 개혁을 했던 건데 막상 저지르고 보니 지하자금은 몇 푼이 안 됐다. 그 대신 경제적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은 박정희에게 예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했다. 박정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참모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도 전부 잘렸다. 그 뒤 새롭게 경제관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뜻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들이었다. 새 관료들은 1차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박정희는 당황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계획까지 공격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오히려 개발 계획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미국은 전면에 나서 필살의 무기를 빼들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붕괴하는 나라였다.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때부터 신임 경제관리들이 1차 경제개발 계획서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비밀리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종합기계제작소 같은 대규모 산업화 전략을 포기하라. 그리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미국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면 미국은 곧바로 경제원조 책임자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뮤엘 버거 대사, 그는 박정희를 좋아했다. 버거는 박정희를 잘 교육시켜 미국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대리인으로 써야 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수단으로 박정희를 교육시키려 했던 걸까? 우리의 채찍과 당근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몇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채찍 정책은 대체 무엇일까? (1962년) 화폐개혁의 실패를 기점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국. 이제 미국의 다음 목표는 수출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환율 정책을 뜯어고쳐야 했다.
그 당시 한국의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들이 1달러짜리 가발을 수출하면 133원밖에는 못 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환율을 300원대로 대폭 올릴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발을 하나 수출하면 곧바로 300원을 벌게 된다. 이익이 2배로 뻥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기업들이 수출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게 된다. 결국 환율 개혁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다. 박정희는 환율 개혁에 거부감을 보였다. 수출에는 좋을지 모르나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달러짜리 물건을 133원에 사다가 300원에 사오게 되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그럼 가난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져 박정희의 인기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환율 개혁에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은 채찍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환율 안정금이라는 먹음직한 당근을 제시했다. 그리고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달러당 255원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사뮤엘 버거는 이 협상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다. 박정희는 우리의 부추김을 받아서 물가 인상의 위험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환율은 인상되었고 5월부터 안정화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급속히 향상됐다. 연간 GNP 성장률이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6%에 달했다. 수출은 1964년에 1억 2천만 불에서 1965년에 1억 7천만 불에 달했다. 이는 1961년과 대비해 볼 때 6배나 많은 것이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 박정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빌어먹을, 왜 내 결정과 반대로만 가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 자책을 했을까? 아니면 이제부터 미국 경제 전문가들한테 무릎 꿇고 배워야겠군. 그런 다짐을 했을까? 박정희는 둘 다 아니었다. 그는 기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출품도 만져보며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한국 민족의 갈 길은 본인이 제시한다. 가자, 수출 10억 불을 향해. 박정희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수출을 통해 조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광경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는 한국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1964년 7월, 드디어 그 남자가 왔다. 그의 임무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그것은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종합 계획이었다. 또한 그에게는 부가 임무도 있었다. 그것은 한국 대통령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일. 박정희의 경제 과외 교사. 그의 이름은 조엘 번스타인. (1965년) 한국은 베트남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국인들에게 베트남은 황금빛 엘도라도였다. 1966년 박정희의 아내 유경수.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도대체 박정희와 그의 부하들은 무슨 짓을 저지르며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었을까? 이 모든 내막이 프레이저 보고서 2부에서 공개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방금 보신 영상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100년 전쟁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내용입니다. 예. 더 좋은 세상님, 쌈디유키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민족문제연구소에,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다면, 이 내용, 구체적인 근거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이 사진 자료와 신문 기사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의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2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2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내용에 정확한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의 내용과 그 오류의 내용을 지적해 주시고, 사실은 이랬다. 예, 이렇게 반론을 그 시청자 의견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시국미사 갔다 와서 공부해갖고 고쳐야 된다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닌자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어이가 집나감님 감사하고요. 예, 망치부인 방송 볼만하셨습니까? 뭘로 방송을 끝낼까? 압록강원 흐른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린 저의 방송 내용이 저는 100%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참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죠. 저 역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이 시청자 의견란에 정확한 그 오류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저의 방송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무슨 제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오해십니다. 오늘 방송은 오늘 아침에 아까 누구였더라? 오늘 아침에 어떤 시청자가 박정희 시대의 정치에 대해 경제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런 방송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저는 언제 그 친구 저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블랙도 안 걸었고요, 강퇴도 안 했어요. 충분히 예의를 지키면서 채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논리적으로 이 방송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근거 자료인지를 어서가미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국미사를 가야 돼서요, 이만 자리 일어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서가미님을 비롯해서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들 숨어서 스샷 뜨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날린 욕설은 모두 스샷 떠서요, 제가 겨울에 고소 대상 정리할 때 소중한 자료로 쓰여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